순서는 대충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기습을 받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근대 문명 내지 현대 문명 21세기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거대 도시들의 광장이, 다시 말해서 이런 그 뉴욕의 맨하탄 타임스퀘어 같은 이런 광장이, 즉 온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관광을 와가지고 들끓면서 이 소비를 하던 이러한 그 근대 도시의 그 광장이 졸지에 이런 황량한 그야말로 공간으로 돌변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디로 도망갔기 때문이죠. 어디로 도피했는데, 그럼 어디로 도망갔느냐? 어디로 도피했느냐? 사실 우리가 집으로 간 것 같지만 사실 집으로 간 거는 일시적인 중간 거처였고, 사실 우리는 이제 디지털 공간으로 사실은 긴급 도피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좀 언택트란 용어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사태를 좀 은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세계가 어디로 지금 긴급 망명하고 있느냐라는 걸 정확히 포착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의 세계가 지금 디지털 공간으로 전격 이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오늘날 갑자기 일어난 사태가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에부터 완만히 진행됐던 소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디지털 전환이 완만히 진행되다가 21세기에 들어서 가속화됐다가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기습을 받으면서 급속화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삶의 세계가 급속히 디지털 전환을 과정에 돌입해 있다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급속히 이 삶의 세계를 디지털 전환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인류가 도달할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죠. 과연 이런 또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지, 즉 소위 말하는 디지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창궐하는 그러한 미래가 될지, 아니면 원래 이 코로나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왕관, 즉 다시 말해서 인류의 미래가 영광의 왕관을 쓰게 될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사실 우리는 선물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영준 부총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블루,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홀로 되는 상황이죠. 근데 홀로 되는 상황은 사실 적어도 두 가지 양상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여성 철학자가 그녀의 유작인 Life of Mind, 즉 정신의 삶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줬는데요. 그 두 양상은 뭐냐면, 우리가 홀로 되면서 외로워서 죽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외로워서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 외로움에 괴로움 당하는 이유가 뭐냐를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가 남과 떨어져서 남들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실존적인 미아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나 아렌트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 즉 외로움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이러한 상태를 한나한테는 용어적으로 론리니스, 즉 고립이라고 이렇게 용어로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이때 일어나는 행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전부 외로운 고통입니다. 그래서 시간 죽이기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골몰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사회적 주기를 통해서 스마트폰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론리니스에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통해서 홀로 됨으로써 그동안 남의 눈치 보고 살고 남에게 그야말로 남들 어떻게 하는가 그거 따라서 살다가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이런 훌륭한 하나의 찬스를 우리가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자신으로 충만되는 이러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이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고양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정말 맞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진정한 대화가 일어나고, 이 시간을 이러한 시간을 한나 아렌트는 용어적으로 solitude, 즉 고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홀로 있음의 상황을 소위 고독의 상황으로 잘 활용을 해서 도대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과 또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대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어떤 시대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 역사를 보면은 각 시대의 위기는 그 시대의 문명이 갖고 있는 야만을 폭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도 현대 문명의 야만을 폭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21세기만 들어도 현대 문명의 야만을 폭로하는 그러한 경고가 두 번이나 이전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금융위기의 실체는 사실상 사실 금융자본과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정치체제와 그다음에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만나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야만을 우리에게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폭로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2010년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도대체 현대의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폭로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 차례에 거쳐서 현대 문명의 야만을 폭로하는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그 현대 문명의 야만에 덫에 걸렸는지, 아니면 이걸 무시하고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대 문명의 야만을 계속 지속해서 지금까지 수행을 해오고 있다가 제3차 지금 세계적인 위기를 맞이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원인이 뭐냐라는 것이죠. 자연 상태의 바이러스는 절대로 팬데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는 위기가 될 수가 없죠. 사실 이것을 전 세계를 뒤덮는 위기로 확산시키고 증폭시킨 것은 인간 숙주의 현대적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 인간 숙주의 현대적 생활 양식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전 세계를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간 본연의 생활 양식이 이런 글로벌 노마딕 라이프 스타일이냐? 그건 아니죠. 사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낸 것은 현대 문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경제 구조라고 할 수 있고, 현대 경제는 그럼 뭐냐 하면 바로 여기서 보이다시피 그야말로 과잉 소비, 하이퍼 캐피탈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경제, 현대 문명의 근간이 되고 있는 현대 경제를 한마디로 압축시켜서 얘기한다면 초이동 과잉 소비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권력과 자본과 과학기술이 융합하는 방식이 현재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현대인의 생활 양식, 다시 말해서 글로벌 노마딕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현대인은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현대인으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하죠. 자,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사실 오늘날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원인을 바이러스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바이러스한테는 억울한 일이고요. 사실은 그 근간에는 하이퍼 모바일 그 컨섬션 캐피탈리즘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제조된 일종의 생활 양식을 우리 인간들은 강요받거나 유인당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현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인간 숙주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야말로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일종의 생물학적 폭탄으로 만든 기폭장치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 그 소위 하이퍼 모바일 자본주의에서 과학기술과 권력과 자본이 어떻게 융합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예민하게 또 예리하게 살펴봐야 될 텐데,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실 핵심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그 일종의 블랙홀처럼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자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자본은 소위 말해서 시장 이윤 극대화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대박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즉 대박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술만이 지금 선택되는 방식으로,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 방향이 지금 선택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시장 대박을 낳을 수 있는 기술만이 채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이 가장 효율적인 기술로서 환영받고 있고, 사실 디지털 기술이 하고 있는 역할은 소위 말하는 하이퍼 모바일 소비 자본주의의 가동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소비 욕망을 무한 축복시키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술로 아주 잘 도구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 욕망의 그 무한 증폭이 현대인들을 전 지구적 이동성을 확장 심화시키는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 감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현대 모바일 소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야만적인가를 우리가 사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퍼 모바일 소비 자본주의를 가동시키는 엔진은 사실은 소비 욕망의 무한, 맹목적 무한 증식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소비 욕망의 맹목적 무한 증식은 사실은 쓰레기와 공해를 무책임하게 무한 생수를 배출하는 일종의 시스템이죠. 그리고 그 시스템이 가동됨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인간 생명체와 생명체의 환경이 그 고유한 방식을 파괴당한 채 뒤엉키는 대혼란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또 이러한 생태계 파괴를 가중시키는 것이 각종 윤력을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고 유통시키는 그야말로 대규모 동물 공장들의 난립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동물들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초밀집 지금 사육당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바이러스들의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것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산되는 이러한 클러스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목격한 바와 같이 1년에 수천 마리의 그 동물들이 살처분 당했죠. 거기에서 인간은 제외됐는지 알았는데, 요번에 소위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어떤 생활 양식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몸으로 침투함으로써 사실 지금 인간들이 지금 살처분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그 생명 공동체의 전반의 어떤 그 존재론적 위기, 커스모데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명 공동체 전반의 위기를 초래한 것이 결정적인 그 원인이 과학기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은 그냥 정말 효율적인 수단이에요. 마치 우리가 범죄에 사용된 무기한테 죄를 묻지 않듯이 과학기술에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생명 공동체 전반의 존재론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과학기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과학기술은 사실 가치 판단과 무관한 몰가치적인 그런 인간의 행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사용될 뿐이에요. 이건 사실은 그 하이퍼 모바일 소비 자본주의에 의해서 욕망을 무한 증폭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그냥 무력하게 오용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디지털 기술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까 효과적인 기술로서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기술만으로는 우리가 생명 공동체 전반의 존재론적 위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디지털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특징이 굉장히 바이러스적 그 공간성과 유사한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은 거듭 제곱의 그 확산 속도를 낳는 소위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바이러스가 번창하는, 창궐하는 양태하고 비슷한 이 공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어떤 급격한 증폭, 축소를 낳는 그러한 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의 야만, 즉 다시 말해서 하이퍼 모바일 소비 자본주의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그 현대의 야만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반성하고 개선하거나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디지털 공간으로 우리 현대의 삶의 양식을 가져두고 들어갔을 때 오히려 특히 AI 같은 것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 소위 말해서 그 디지털 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그 코로나가 우리를 역습할 리스크가 엄청나게 고조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새로운 인류의 재앙, 그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 공동체의 사회적 파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 공동체의 생태학적 파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뭐 인문학자들이 괜히 공포 마케팅을 하면서 자기 밥벌이 하려고 그런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사실 코로나 위기 이전에부터 이미 디지털 코로나는 발생해 있었고, 그것이 요번을 통해서 오히려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생명 공동체의 사회적 파괴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뉴욕 타임즈가 이미 보고하고 있었죠. 소위 말해서 그 우려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디지털 러블 클래스가 등장하고 프리캐리아트로 이 사회가 완전히 양분됨으로써 사회가 파열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디지털 귀족들이죠. 아주 극소수의 디지털 귀족들이고, 소위 이제 그 디지털 귀족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 같은 친구는 하루에 무려, 제가 이거 숫자를 몇 번 지어봤어요. 맞나? 얼마인가 이게? 5,200만 불. 하루 수입이 5,200만 불입니다. 반면에 이 아마존에서 앞으로 이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서 이 사대로 그대로 가면 뭐 인간의 대다수 한 70%는 배달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딜리버리 프리캐리아트죠. 이 배달하고 사는 하루하루 일용 작급직 이 노동자 프리캐리아트들, 이것이 가지고 있는 평균 수입이 한 30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 이런 극단의 어떤 사회적 파열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뉴욕 타임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술이 점점 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상황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과연 위기로부터 현대 문명이 갖고 있는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의혹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생명 공동체의 생태적 파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더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갑자기 이제 온라인 쇼핑으로 옮겨가고 말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아주 그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의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그 마법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지금 배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하나의 디지털 왕관으로서 우리에게 영광을 선사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대 문명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과 자본과 권력의 융합 양상을 혁신을 해야 되겠죠. 그 혁신은 뭐 간단합니다. 사실은 자본이 축적되는 목적과 그것이 형성되는 방식을 우리가 혁신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켓 프로핏을 극대화하는 것에서 소위 말해서 생명 공동체의 생태학적 또 사회적 베네핏, 복리를 산출하는 것으로 목적이 혁신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본 형성 방식도 마켓 파이낸스, 시장 금융에서 사회적 금융으로 바뀌어야 되었고, 이때 이 사회적 금융이 디지털 테크놀로지하고 잘 만나면 소위 말해서 소셜 핀테크라고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열리게 되겠죠. 사실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과 자본과 권력이 융합하는 경우하고, 시장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과 권력과 자본이 융합하는 경우 얼마만큼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가를 이번에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 바로 마스크죠. 마스크를 시장 가치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과 소위 자본과 특히 디지털 기술과 자본과 권력이 융합했을 때 일단은 이 사람들이 이 대박의 망상에 빠져가지고 매점 매석 광풍이 불었죠. 그리고 여기에 불안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사재기에 돌입하는 바람에 마스크 값이 폭등을 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자본과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정치를 융합시켰을 때 이런 모든 문제들, 즉 마스크가 정상화되고 사회적 융화가 회복됐던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말은 좋은데 혁신 누가 할 거냐? 누가 이 혁신을 향해서 결단할 거냐? 이게 문제죠. 로봇한테 해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구글의 AI한테 해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그 로봇한테 해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뭐 요즘 한참 유행하고 떠들고 있는 포스트 휴먼한테 해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매일 밤 기도하면서 전지전능한 신에게 이거 해달라고 그럴까요? 사실 인간이 해야 되죠. 왜냐하면 뭐 위기라는 말에서 우리가 일빈 알듯이 위기라는 것은 죽을 운명을 가진 인간이만 처하는 것이고, 또 위기라는 것은 갈림길이고, 그래서 그것은 결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결단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혁신을 결단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는 AI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 인간이 결단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철학에서 논란이 많는데 저는 그거 하나도 안 믿고요. 이 사람 말만 믿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빅터 프랑클이라고 유태인 출신 신경생리학자면서 의사면서 또 철학자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태인 수용소에 4년 동안 갇히면서 매일 밤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인간은 조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그 조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으로 결단할 존재는 AI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인간 자신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로 향하는 역사는 과연 무엇이냐? 진화일까? 진보일까? 이것도 우리가 잘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진화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생물학적 생존 과정이라고 할 수 없고, 진보는 보다 나은 가치를 결단하는 인간의 실존적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바이러스는 진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진보한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각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이미 현대 문명의 그 야만을 목격을 한 사람들이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결단을 이미 하고 있었고, 저는 이것을 우리 역사의 어떤 희망의 살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2008년 이후에 현재 경제 시스템을 갖고는 도저히 현대 문명의 야만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자본의 형성 방식과 목적을 혁신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내세운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보다시피 소셜 프로그레스, 사회적 진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본을 동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추구했던 사업이 소셜 파이낸스,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이 이걸 그냥 단순히 자선 모금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설립이 됐죠. 이게 사실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벌리고 있는 트리오도스 뱅크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이 갖고 있는 그 금융사업의 철학이 more green, less greed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사회적 금융을 연구하고 있는 기관이 이런 발표 자료를 주었는데,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고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사회적 가치의 증진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약간 리턴이 있어요. 뭐 아주 어마어마한 뭐 대박을 터뜨리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이익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 가능성을 갖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대학도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가 바로 이제 영국에 있는 노스햄튼 대학인데, 이 대학은 대학 전체가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금융, 사회적 투자를 위해서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대학이 아이비리그보다 미래의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빼기로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소중하게 목격해야 될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20세기와 21세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소중한 움직임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 지금 소셜 비즈니스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이 마켓 캐피탈, 시장 자본의 극대화가 아니라 소셜 캐피탈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유된 가치에 대한 책임 있는 사용,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해서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고, 이것보다 한 걸음 나갈 때 우리가 그려야 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융화 공동체라고 하는 미래의 비전을 가져야 되겠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 공동체에서 인간의 위치가 뭐냐를 제대로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생명 공동체에 이루어지지만 상당히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명 공동체에서 유일하게 윤리적 가치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이제 철학에서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 인간과 비인간의 윤리적 비대칭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실 많은 것을, 거의 모든 것을 AI에게 떠맡기려고 하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AI는 결코 윤리적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얼핏 보면 무슨 가치를 판단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제 뭐 여기 AI 전문가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커스트 펑션이라고 하죠. 비용 함수를 통해 가지고 가중치를 조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코 가치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윤리적 책임을 결코 AI에게 떠맡길 수 없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과 비인간의 윤리적 비대칭성이고, 이것이 인간의 우월함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 의식을 우리에게 각성시키자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윤리적 책임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과 권력과 자본의 융합 양상을 다른 방식으로 혁신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학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결단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디지털 교전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진화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전환을 보다 나은 가치를 향해서 진보시킬 것인지 결단의 기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이거 듣는지 모르겠지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 학생들에게 남기고 싶은 두 말이 있는데, 하나 이겁니다. 현재는 미래를 혁신할 수 없다는 거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고 현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미래를 혁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은 우리가 현재 혁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혁신됐을 때 혁신적 미래가 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학생들은 어쩌면 르네상스의 버금가는 역사의 대변혁기에 서 있는 첫 번째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굉장히 선구적인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야 될 미래가 아직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결단력, 그 다음에 역사는 진보라는 것을 알고 보다 높은 가치를 향해서 갈 때 그들이 흔적을 남길 것이고, 그들이 남긴 흔적은 그 후세의 세대에게 그야말로 좋은 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